안녕하세요. 저는 무지성 토크쇼의 호스트 윤지성이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 경상대학 경영학부 재직 중인 김은영 교수라고 합니다. 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우리 지성 학생이 초대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조건에서 좀 더 AI를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네,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박재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각자 교수님께서 혹시 저희가 같이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수업은 일단 강의명은 AI 기반 고객 경험 디자인이라는 수업이었고요. 뭐, 거기서 이제 짧게 말하자면 챗봇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이제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제 챗봇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개발까지 다 진행을 했던 수업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노코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챗봇도 제작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또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도 하는 그런 조금 프로젝트형 경험형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랑 재원님이 같이 챗봇을 만들었잖아요. 기숙사 관련 챗봇이었고, 이제 교수님 수업에서 발표도 하고, 이제 직접 이제 팔아오기까지 과정을 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저희 팀을 뭐 어떤 인상이 있었으면, 팟캐스트를 할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응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 궁금합니다. 음. 거창한 이유는 없었고요. 네. 학생들이 한다는 거니까 교수자로서 항상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저는 AI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돼서 좋은 얘기들을 나도 이제 그러니까 교수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도 그리고 이거를 퍼뜨리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우리 특히 재현 학생이나 지선 학생이 너무 반학기통 열심히 해줘서 기특한 마음에 또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재원 님도 사실 이 팟캐스트를 처음 제안하셨잖아요. 처음에 궁금하셨던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교수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다고 해도 될 만큼 제가 먼저 막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건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게 수업 과정 자체가 그 챗봇을 만들기 전에 문제를 파악을 하고 실제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서 문제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챗봇을 그냥 만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거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해결을 할지를 안 다음에 AI를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챗봇을 완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대부분의 문제와 방향성을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맡겨서 완성을 시키는 게 전 좋은 AI의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AI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재원님은 이번 학기에 AI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이번 수업을 마치고 느꼈던 건,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이재용 회장이 그 실험복을 입고 반도체를 만지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 음,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어떤 반도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뭐 경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그것들을 만들고, 뭐 배송하고, 뭐 원자재를 수급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결국 직원을 쓰는 건데, 우리가 AI를 쓰는 방법 자체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CEO가 뭐, 뭐 원자재 수급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어떤 로스가 생기거나 좀 많이 좀 어떤 사기? 그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빼먹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정과 구조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시키면 어, 10명 이상의 효율을 한 사람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과제할 때 쓰시는 거죠? 저는 과제할 때도 많이 쓰는데, 저 원래 좀 여러 방면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AI를 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언뜻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수업 목표를 짤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연구자다 보니까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디팅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절대 이제 논문을 처음 라이팅을 할 때는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단어적인 부분도 전혀 도움을 안 받아요. 저는 무조건 이제 뭔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뭐 그런 딕셔너리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라이팅을 하지 AI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1차적으로 드래프트가 완성된 이후에 에디팅을 할 때 주로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본인의 이제 학습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당연히 그냥 되게 오피셜한 좀 비공식적인 그냥 소셜 미디어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뭐 그냥 되게 비문도 많고 이런 데이터들을 질적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연구 데이터들을 아티클들을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챗GPT 기능 중에 리서치도 기능이 있어요. 뭐 딥 리서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우리가 이제 이 AI가 논문이나 좀 이런 거 과학적인 아티클을 위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 논문을 에디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퀄리티가 좋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많이 쓰고 그 이외에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과 같이 요즘 이제 AI의 좀 무분별한 사용처럼 어떨 때는 되게 그냥 처음부터 쓰고 싶어요. 그냥 라이팅을 할 때 뭐 이제 처음부터 그냥 AI한테 이렇게 들고 주고 뭐 이런 연구하는데 이런 글 한번 써봐라고 하고 싶은 저조차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뭐 문헌 조사를 한다거나 되게 그거 힘든 작업이거든요. 일일이 키워드 찾아가면서 뭐 어떤 논문을 봐야 할지도 내가 하나하나 오픈해가면서 찾아봐야 되고, 이제 이 논문 퀄리티도 따져가면서 봐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AI한테 시키면 되게 잘 해줘요.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의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박사까지 학위를 마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내 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이제 AI를 쓰면 쓸수록 좀 내 지식이 조금 잠식된다?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래, 그 편함에 익숙해지고, 저도 결국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인지적인 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또 제가 논문만 쓰는 건 아니니까, 티칭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서비스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유혹이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사회 점점 바빠지고, 학생들도 취업 준비하랴, 수업, 한 학기에 8개씩 들으랴, 되게 쓰고 싶은 충동이 많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말이 두서가 없어졌지만, 저는 이제 주로 에디팅에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조금, AI 사용을, 특히 창작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음. 좋습니다. 그 재원님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쓸 부분과 안 쓸 부분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또 재원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AI를 자유롭게 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안 쓰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AI를 좀 자유롭게 쓰는 분야는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면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그리고 막 제 관심사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 번씩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막 많이 발견을 하면서 제 지식이나 사고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좀 경계하는 분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어떤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쓴다 하면 주제를 잡고 이 주제로 어떻게 끌고 가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같은 것들은 제가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런 그 결론에 대한 그 흐름과 그 근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쓴 것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AI를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교수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좀 AI를 잘 쓴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율, 음, 그거는 답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가 이제 어쨌든 강의실 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와 비슷하게 발표를 한다거나 과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 티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율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10팀 중에 예를 들어서 발표로 한정을 한다면 발표 자료를 만든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AI 도움을 활용을 해서 더 이제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이제 발표라는 건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수업에서 하는 발표는 내가 어느 정도 이 개념에 대한 숙지가 됐다라는 거를 교수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이제 AI에 의존을 하는 게 이제 보이고 비율로 치면은 10팀 중에 잘 쓰는 팀 두 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이번 학기 제가 수업에서 경험했던 거는 10팀 중에 한 팀 정도 잘 쓰는 것 같고 잘 쓴다는 거는 내가 정말 이 개념과 전자의 내용에 대해 fully 이해를 하고 이제 AI는 그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내가
굳이 시간이 써도 되지 않을 그런 뭔가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게 보이는 팀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뭐 한두 팀 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고, 여러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 느끼는 바가 달라지겠지만, 이번 학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좀 그러네요. 음.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수업을 한 6개 정도 들었는데, 그때마다 특히나 레포트 같은 걸 쓰는 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팀으로 하나의 레포트를 쓰려면 음, 뭐 범위를 나눠서 누구는 이쪽을 작성하고 누구는 이쪽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레포트를 쓰는 데는 AI를 작성을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AI를 정말 좀 심도 있게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물을 AI로 작성을 해서 팀에게 공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만족을 해서 이렇게 팀에게 공유를 한 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별론데 그냥 귀찮으니까 보내야겠다가 아니라 좋네 하고 보낸 건데, 저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AI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보이게 많은 것들을 해줘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모르고 보면 정말 좋은 결과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지시를 했으면 이것들이 좋은 답변인지 아니면 안 좋은 답변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AI를 잘 쓰는 방법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특히 어,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완성도가 낮더라도 만족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결론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논문 쓸 때 그 이제 대가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그뭐 인용을 많이 받는 그런 학자분들 AI 그러니까 그런 에디팅적인 부분 말고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럴듯한데 전혀 내가 아는 거보다는 뭐 못하거든요. 그럴듯해 보이 정말 그냥 껍데기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피상적인 지식들을 짜깁기 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게는 만들지만 사실 그 본질적으로 이 문헌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갭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대가들이나 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본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도메인 지식이 높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콘텐츠를 생산할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물에 대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지식이 있으면 가늠이 되겠죠. 이 AI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의 뭐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없으면 아까 재원 학생이 말했다시피 항상 그럴듯해 보이는 답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또 나름의 그 신뢰성이나 정확도도 조금 향상이 돼서 사이테이션도 이제 뭐 레퍼런스도 직접적으로 여기서 가져왔다라는 게 다 이제 나오잖아요. AI 이제 아웃풋에. 보면은 되게 뭐 리서치 아티클들 이런 거 인용해서 가져와요. 그러면은 용어 자체는 전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제
정말 아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본다 했을 때는 저도 그 되게 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했던 아는 얘기를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바꿔서 그냥 표현을 하는 것뿐.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 AI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AI를 잡아채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학부생들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전자의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원초적이고 조금 이전에 과거에 하던 방식의 학습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직접 써서 배우고, 뭐, 직접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배우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제 AI가 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게 한국 대학이나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수강 신청 항상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듣는 대형 강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의 학습 방식이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학사 운영적인 부분이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추후에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려면. 개인적으로 그 학부생 입장에서 혹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도 과제 하다 보면은 팀플 할 때 그냥 AI로 딸깍, 소위 말하는 딸깍 해가지고 내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개인 과제 할 때도 그런 학생들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너무 줄여주고 에너지도 아껴주는데, 그렇게 아까 말한 자기 생각이 들어간 그렇게 훌륭한 컨텐츠 결과물은 필요하지 않고 뭐 그냥 이 과목을 패스할 정도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AI가 정말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제 학부생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원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들은 그 AI 쓰고 안 쓰고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 시간 넣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할 때는 좀 차선책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일단은 제 생각과 경험, 나만의 생각과 경험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레포트에 녹여서 잘 써달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2번 정도 해요. 이게 이 레포트를 그 흐름과 구성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가 결과들을 나온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레포트가 될까라는 질문을 해서 일단 그 수정의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도 AI를 한 2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네, 조금 더 완성도가 높게 네, 수정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AI스러운 말투도 많이 사라지고, 음, 내가 썼지만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레포트잖아요. AI를 쓰는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나 흐름이나 구성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완성도라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쓸 때는 전 클로드를 많이 쓰는데,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 번 채팅을 시작하면 5시간 동안에 그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그냥 가벼운 질문을 하면은 그걸 다 쓰기 쉽지 않은데, 저는 1시간 안에 그거를 다 써버립니다, 레포트를. 그래서 어떨 때는 추가 사용량까지 결제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AI를 헤비하게 사용을 해야 그나마 완성도가 있는 레포트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사용할 거면 AI를 여러 개 쓰고 좀 이렇게 댄스하게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어떤 관점에서 이 논리를 부숴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미시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미시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시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전체 흐름과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의 그 조합들을 봐서 이 두 개를 잘 어우러지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 좀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도 약간 재원님 의도가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고 아, 네, 약간 맞습니다. 고차 방관 미시적으로 봐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원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그치만 그 어떤 학술적인 더 딥한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인 방향이라도 잘 음. 짜고자 해서 그렇게 저는 많이 씁니다. 교수님 이런 식으로 AI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시나요? 그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AI를 이용한다는 거는 되게 장려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AI 쓸 때 다른 관점을 이제 AI가 생성을 하게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뭐 정반합으로 녹여낼지 내 레포트 안에 그런 것들이 되게 권고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뭐 지원 학생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이랑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교수님한테 이제, 내가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교수님에게 다양한 관점을 조금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강의 시간이나 이런 학습 여건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학부생으로서 또 쉽지 않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AI가 보완을 해주는 튜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미시적으로 뭔가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본인이 그거를 다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런 수정 방안을 제시를 했는지를 본인이 2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통합시키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오케이,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줘. 네, 지금 레포트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사실 본인의 결과물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자, 평가를 해서 통합을 시키는 그 과정 자체는 또 본인이 직접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딸깍딸깍해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재원님처럼 이렇게 되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딸깍을 해서 과제를 냈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랄까 평가가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저라면은 저 학점을 좀 낮게 주고 싶을 수도 있고 좀 약간 괘씸하다,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날로 먹으려고 하네 이런 인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과제하는 입장에서 제 팀원이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그런 솔직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네, 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레포트를 내면, 과제를 내주면 AI를 써서 그런 방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오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화가 나진 않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학생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다가오겠죠. 좀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스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고, 사실 그걸 썼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평가에 영향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레포트를 낸 이유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뭔가 문제의식과 뭔가 창의적인 질문, 그리고 그에 따른 좀 논리적으로 이 주장을 이제 전개를 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보고 싶은 건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인사이트라기보다는 AI의 인사이트잖아요?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내용도. 구조도 비슷비슷하고. 꼭 이렇게 제목 달고 소제목 달고 이렇게 한 단락씩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만들어 옵니다. AI 쓰면은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개인적으로 인상이라 한다면 그렇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좀 이렇게 재현 학생처럼 조금 더 이제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더 하게 되죠. 하지만 뭐 평가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누가 봐도 이게 AI가 쓴 결과물이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뭐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 학생들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 솔직하게. 네. 좋습니다. 그 재원님은 약간 그 AR 쓸 때 AR 좀 더 깊게 파고드는 형식으로 좀 다른 사람들 딸깍하는 분들이랑은 다른 결과물을 내시잖아요. 예를 들어 좀 더 미시적으로 좀 분석을 해달라 한다거나 프롬프트나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차별점을 두고 깊이를 준다거나. 근데 반대로 그 초안도 직접 쓰신다고 했죠?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초안 같은 거를 쓸 때,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가 되는, 물론 초안을 먼저 쓰고 뭐 AI로 돌린다 이거 자체가 차별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초안을 처음에 어떻게 쓰고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게 좀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AI 시대에서 중요한 건 나만의 경험과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살을 붙여야 뭔가 AI스럽다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어떤 것이 들어간 제대로 된 글이나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나의 관점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저는 새롭게 막 경험을 많이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요, 그 아침마다 산책을 해요. 핸드폰 없이, 음악 없이. 그냥 아침 햇살 맞으면서 새소리 듣고 날아다니는 벌레들 보고 옆에 지나다니는 산책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굉장히 잡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잡생각도 많이 나고 뭔가 뇌가 이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지나가는 나무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한 번씩 정말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나 내가 잊고 있었지만 정말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아 이런 게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창의성이 생겨나면서 이 씨앗들을 발견해서 결국 AI한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생각을 갖다 주면서 이것들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내 경험이니까 어차피 어떤 방향인지는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AI 시대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고 나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되게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약간 어떻게 다들 이제 AI 쓰는 시대인데 그중에서 좀 더 차별화된 학생은 어떤 걸 공부를 더 하고 어떤 게 좀 다르게 가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 개인 경험, 차별화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 매우 공감하고요. AI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 셋을 통해서 그 공통적인 패턴을 학습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결국엔 되게 일반적이고 패턴화된 그런 지식들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런 응답들을. 근데 그런 응답에서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퍼스널한 경험이 들어가고 창의적인 그런 인사이트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조금 이제 AI를 좀 창의적으로 쓰고 좀 남들과 다르게 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저도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AI를 잘 쓸 수 있게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뭐 어떻게 프롬프트 짜야 되고 뭐 어떻게 뭐 2차 검증을 해야 되고 뭐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 데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생성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 AI가 생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넣었음에도 답변이 되게 중구난방적으로 베리에이션이 있게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AI에 대한 작동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내가 AI에게 이런 식으로 지식을 줬고 이런 식으로 가드레일을 줬는데도 이런 식의 이렇게, 왜냐면 그 결국에는 확률 모델이거든요. 그거는 절대적인 값을 계속해서 매출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확률값, 정답이 높다고 생각하는 확률값을 이제 기반으로 답변을 이제 그때그때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AI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는지, 어떤 기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 AI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AI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신경망 아니면은 그래, 벡터 머신 뭐 이런 거, 뭐 디시전 트리, 뭐 되게 전통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더라도 AI가 어떤 방식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어떤 류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응답을 생성하는지, 그런 좀 기본적인 지식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제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더 책무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좋았던 게 에이전틱 기능을 실제로 써보면서 지식 베이스도 다 디자인을 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분명히 저는 이제 기숙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어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이 AI가 그냥 기숙사 운영 시간은 뭐 오전부터 오후입니다, 이런 식의 일반론적인 답변을 내놓는지,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학생들이 프롬프트도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짜야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좀 기본적인 그런 작동 원리나 어떻게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지에 대한 조금 인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툴에 대한 이해도는 재원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써보면서 그냥 무작정 부딪혀보고 많이 해보면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얻게 됐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원님처럼 그냥 많이 써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직접 이렇게 체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좀 내부적인 프로세스들, 지식 베이스를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블랙박스를 까보기 쉽지 않잖아요.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생성 AI가 어떨 때는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썼을 때는 이런 좀 답변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 다죠. 저도 혹시 한마디만 해도 네. 제 경험을 비춰보면 사실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해봤으면 하는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잘 아는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좋아한다, 이 정도여도 괜찮아요. 그럼 이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좀 딥한 에세이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AI를 쓰는데 정말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부터 AI를 쓰는 방법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그걸 한번 보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까라는 것들 고민을 계속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적과 거시적인 분석을 하고 뭐 반대 입장에서 부수고 뭐 다른 AI를 쓰면서 서로 대화시키고 이런 다양한 검증 방법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서 더 확장을 시킬 것인가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고민을 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내가 정말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맥락도 주지 말고 그냥 좀 딥한 에세이를 하나 써달라 하고 거기서 얼마나 애가 많이 틀리는지를 음, 깨닫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되게 재미있는 방법인데. 네. 그냥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만약에 지금 학부생으로 지금 이 시대 2026년에 돌아간다면, 만약에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할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음, 어려운 질문인데. 아무래도 일단 아까 강조한 바와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이제 좀 펀더멘털한 지식을 좀 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재현 학생처럼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좀 경험해 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는 또 에이전틱 AI가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있고, 이제, 생산성적인 분명 부분이나 좀 우리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건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에이전틱 AI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명령을 해야지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앤데 그 친구는 본인이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피드백까지 그냥 본인이 직접 다 하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개선도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날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내가 하고 있는 좀 구조적인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직접 나만의 에이전틱 AI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고 조금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슈퍼바이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거 어떤 답변을 하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이제 그런 좀 AI 여러 툴들에 대한 경험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네, AI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 근데 사실 툴은 계속 변해요. 그죠? 새로운 툴들은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좀 여러 트렌드를 잘 좀 쫓아가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할 것 같네요. 하여튼, 동시에 좀, 철학적인 그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고, 정말 인간이 이제 AI를 넘어서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그 AI 이외에도, 뭐 툴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거 이외에도 약간 저는 다 문과시죠. 네, 저 광고를 하는 광고를 배우는 학생인데, 개인적으로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자기도 모르는 욕구가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사람에 대한 이해랄까,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교수님은 이제 AI랑 AI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AI가 결국 굉장히 편리성과 굉장히 많은 결국 시대의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좀 아까 말했듯이 딸깍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그냥 노력을 덜 하고도 이렇게 덜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지금 교수님 하고 있는 연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간략하게라도, 그런 게, 네, 설명이나 그런 게 할 수 음. 있으실까요? 뭐 되게 방대한데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이제 레이어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떨 때 조금 이 AI 툴을 좀 부주의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가. 그거에 관련된 연구가 좀 우리 아까 했던 얘기들이랑 조금 맥락에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의 특성, 그리고 태스크,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 그리고 이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툴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지금 나타내는지, 프레젠테이션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부주의하게 AI를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이거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지금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제 가설화 단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 자동화에 좀 취약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동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이제 설문으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 주요한 차원은 어, 이 일을 얼마나 좀 더 쉽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성향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뭐 그런 게 물리적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겪어오면서 뭐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좀 개인적인 차원의 요인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개인이 뭔가 이 일에 대한 좀 워크로드를 줄이고 싶은 성향뿐만 아니라 이 태스크 자체의 복잡성이라든지 태스크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 위험도가 있는 태스크라든지 그런 태스크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사람의 그 부주의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들을 가설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AI를 쓸 때 되게 그냥 학부생들 막 생각 없이 쓴다 이러지만, 그게 이제 또 다른 태스크, 그러니까 업무에서 상황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합적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근데 플러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과업의 특성까지 이거를 더 증폭을 시키는 거죠. 이 성향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의 부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단계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사실 이 자동화 문제는 뭐 AI가 등장을 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오토파일럿, 그 비행기 조종이 이제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부터 오토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장이나 부기장들은 되게 주의 깊게 이거 연료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독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 신경 쓰지 않더라. 그냥 오토파일럿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본인은 뭐 이런 체크도 잘 안 하고 컨트롤도 안 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실 AI가 물론 이 문제를 더 심화시켰을 수는 있어. 근데 하지만 이게 AI 때문에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기반 문헌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의 성향 플러스 이 업무 자체의 특성, 뭐 그리고 AI가 어떤 식으로 좀 행동 유도를 하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컨비네이션이 돼서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연구는 이제 요즘에 이제 AI를 이렇게 재원 학생이 말했듯이 개인적인 뭐 상담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 고민을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민감한 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소셜한 도메인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헬스케어 쪽에서 뭐 멘탈 코치를 해주는 챗봇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24시간 이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 테라피스트보다 훨씬 좀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가 좀 더 연민 있는 AI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금 최근에 학자들의 그 주장이 있어요. 단순히 좀 효율성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용자의 언어를 차용을 해서 공감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휴먼 웰빙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AI에 이제 접목을 시켜야지 조금 더 이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조금 부정적인 결과들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명과 암이 있듯이 지금은 논의가 그런 컴패셔네이트 AI, 그런 동정 있는 AI, 연민 있는 AI는 되게
무조건 필수적이다. 이게 뭐 이런 특히 이런 취약한 사용자들 대상으로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도메인이 됐을 때에서 민감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쉐어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동정적인 AI 자체가 계속 공감을 해주거든요.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다. 이런 식의 동정적인 어조를 사용을 하면서 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 취약한 사용자들의. 그러면 이제 공개되어야 되지 말아야 할 민감한 정보들도 이제 쉐어링을 한다든지 일자로 그 챗 GPT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의 이제 데이터는 학습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아요. 이미 AI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방하는 그런 감정적인 AI로 설계가 됐을 때 이 사용자는 여기에 더 매몰이 돼버리는 거죠. 이 AI의 사회적인 뭔가 이 속성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박혀져 있는 이 폴리시에 우리가 더 어텐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들, 센서티브한 얘기들, 뭐 자기의 집 주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뭔가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보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AI가 그거를 다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용자를 알잖아요. 어카운트도 있고 이 사용자에 대한 기록들이 다 저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지 이제 식별도 가능해지는 차원까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좀 더 이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지금 다양한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말한 그런 연구였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브로드해서,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영향이라면 일단 그 두 가지가 되겠네요. 네.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감정적인 AI 있잖아요. 네.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철학적인 관점으로. 저는 일단 인간이 뭐라 생각하냐면, 감정으로 인한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합리성이죠. 감정으로 인한 비합리성. 그러니까 감정이 결국 가장 큰 변수인데, AI를 인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감정적인 신뢰를 하게 되면, 전 더 이상 그건 AI와 인간의 경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의료용 마약처럼 그런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해주는 AI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극소수에게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한번 신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왜 폭력을 당하면서까지 연애를 할까? 이건 결국 감정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전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이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을 AI한테 내어주면 더 이상 주도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AI가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취약계층, 그런 멘탈적으로 문제가 취약할수록 그런 식의 사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뭔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정을 뭔가 조종하는 거 사용하는 이제 점점 AI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좀 이제 자살 사건도 이제 해외에서는 생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데는 뭐 지금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런 조금 멘탈적으로 깊은 조금 정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그런 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디자인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근데 그죠.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규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아무래도 AI 발전이 너무 빠르고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 에리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규제적으로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케어링이라고 노인 돌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장님이 그 노인들을 위한 말벗 AI를 이렇게 새로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약간 혼자 계시고 좀 소외되고 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벗을 그런 목적으로 이제 AI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이미 AI가 없었을 때도 그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독이랑 외로움은 하나의 큰 아젠다인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관계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부분들을 어쩌면은 챗GPT나 뭐 AI를 통해서 AI는 잘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런 감정들 해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100% 하진 않더라도 가끔씩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한다거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재원님께서는 좀 막아야 된다. 좀 그런 의견인가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뭐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말벗이나 어떤 외로움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 장치가 AI여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노인정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푸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 AI가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사람을 대체하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공급해 줄 인프라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더 심화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AI가 좋은 어쨌든 대체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적절한 이제 규제가 따라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조금 그리고 또 뭐 정신 건강적으로 조금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마지널한 집단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제 AI와 동화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AI로 인해서 사회적인 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지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결국에는 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이 AI 테라피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딥하게 이제 어떤 솔루션을 주고 어떤 행동을 해라 유도하는 그런 식의 이제 AI 사용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소통의 창구라든지 최소한 이제 내가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그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재원이 혹시 더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혹시 오늘 팟캐스트 참여하시면서 또 감사함이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제가 많이 재밌는 질문들과 정말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조금 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본다고 학생들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안 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죠.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아직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을 기회는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방학 동안 어떻게 이제 다음 학기에 그런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지 좀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경영학과 교수님 김은영 교수님하고 박지원 이제 학생을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